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굉장히 사실은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죠. 3프로 TV에도 많이 나오셨죠? 저는 주로 언더스탠딩에 아, 3%는 언더스탠딩에. 처음이고. 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또 자기 소개를 처음 네. 간단하게. 저는 라이프 자산운용에서 이제 글로벌 리서치랑 이제 채권 운용 담당하고 있는 배문성이고요. 네. 뭐 회사 업무는 크립토랑 무관하긴 한데 제가 좀 2016년부터 비트코인을 접하다 보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랑 솔라나가 되게 인생에서 고마운 자산이기는 합니다. 아. 예, 그런 인연은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과 솔라나라고 하셨나요?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좋았던 자산인 거죠. 음. 예. 이더리움은 또 빠져있네요. 이더리움도 뭐 당연히 좋긴 했는데 네. 그래도 더 인상적인 더 인상적인. 퍼포먼스는 좀 그쪽이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라이프 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투자 위주의 그리고 또 주식을 좀 많이 투자를 하는 자산 운용사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제 회사의 소속이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코인 약간 고수입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신기해요. 추가로 또 말씀드릴 게 저분이 예. 부동산 책을 내 가지고 또 굉장히 유명세가 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삼도류가 다 되는 분이다. 신기한 네,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네, 싶습니다. 부동산 계속 틀려서 할 말이 없고 아무튼 네. 다 맞출 순 없으니까요. 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일찍이 암호화폐 접하셨다고 그래서 감사한 게 비트코인과 솔라나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에 어떤 원칙 같은 걸 가지고 투자를 해오셨던 걸까요? 뭐 사실 이게 원칙을 갖기는 되게 힘든 투자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10년 전에 비트코인 처음 접했을 때는 제가 은행원이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혁신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해외로 송금 한번 하려면 그러니까 엄청난 잡무랑 시간이 소요되는 걸 아는데 이건 20분 만에 가치 전송이 되니까 이게 금융업에 상당한 혁신을 가져오겠구나 싶었었고 뭐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 400불 정도 했던 때라서 이제 비트코이너들의 꿈이 1만 불 였었죠. 그래서 언젠가는 금처럼 현물 ETF까지 나오면 1만 불까지 가지 않겠냐 얘기하고는 했었는데 네. 그런데 현실은 12만 불까지 또 갔으니까 사실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이게 위가 종잡을 수 없는 자산이긴 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금시총 대비 몇 프로까지 갈 수 있을까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10%를 넘길 때는 이건 좀 과한데 약간 좀 신생자산치고 벌써 금의 10% 이상 간다는 거는 좀 과하다고 네. 느꼈는데 역시나 한 12%쯤 간 다음에 이게 좀 조정이 조정을 되고. 받고 왔고 지금은 한 4%쯤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흔히 뭐 은이나 구리도 어차피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없는 자산인데 자산이죠. 주로 네. 금과의 이제 비율로 우리가 고점 대비 어떻다 이런 걸 판단하듯이 약간 금이 이제 좋은 프록시라고 일단은 보기는 했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터져보니까 결국은 금리에 제일 예민한 자산이고 그래서 채권이랑 같이 보기에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다 달러 강세일 때 안 좋고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긴축할수록 달러 강세로 가는 거니까 그럴 때 성과가 안 좋은 자산이고 반대로 갈 경우에는 뭐 아주 잘 오를 수 있는 자산이다. 뭐 그렇게 좀 개념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제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의 접근법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저희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저 요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4년 주기설이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그냥 네.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죠. 전통 금융에서도 많이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흘러온 걸 보면 얘가 4년 주기로 움직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여기 장표로 같이 준비했는데 네. 사실은 뭐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한 이후에는 기관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4년 주기설은 끝났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네. 보시는 장표에서처럼 이제 4년 주기설에 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 이게 이제 채권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전율을 느낀 건데 네. 그럼 저것만 믿었더라면 연말 연초에 다 정리하고 그냥 지켜만 봤으면야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지금 이제 정말 4년 주기설에 뚝 맞춘 대로 흘러갔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폭락했었던 2018년이랑 2022년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시기고 그리고 동반해서 미국채 금리도 되게 올랐던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만 조정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뭐 나스닥도 그리고 서울 아파트도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몇 안 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4년 주기설이 반감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줄어서라는 논리보다는 약간 공교롭게도 4년마다 연준의 긴축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자기이언적 실험 마냥 올해 초만 해도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기준금리가 3.5에서 3.75%니까 그렇죠. 예. 이제
올해 중에 두 번은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네. 그게 3월에는 이제 동결로 연내 동결로 바뀌었다가 6월 FOMC 이후에는 이제 두 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로 좀 뷰가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일수록 이제 금리 상승에 취약한데 아래 표시했듯이 이 기간 중에 뭐 비트코인이나 혹은 적자 기업이 많은 코스닥은 이제 내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뭐 바이오라든가 뭐 우주, 로봇 그런 이제 먼 미래의 이익을 호소하는 테마들도 네. 이제 뭔가 상승을 오래 못 간 거는 이런 긴축적인 분위기가 당연히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막 매크로도 보고 다양한 걸 보는데 그것보다도 4년 주기설 그리고 금리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걸까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틀을 일단은 좀 결정한다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뭐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안에 만에 약간 뭐 이런 식의 이제 부차적인 것들이 이제 호재성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물 ETF가 출시가 됐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봤고 사실은 작년 10월 이후에는 비트코인은 내렸는데 나머지 자산들은 또 그때 대비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뭔가 이게 다른 미국 시장의 다른 자산들과의 어떤 커플링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역시 금리. 그렇죠. 네. 사실 다른 건 잘 오르는데 이런 것들이 못 오르는 것도 금리로 꽤 설명이 많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렇게.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당연히 드려야 되는 질문이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지금 전망이 상당히 좀 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릴 것 같다. 혹은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경향적인 상승을 얘기하는 건데 경향적인 상승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 그 부분이 딱 연준과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이 항상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험 자산을 많이 들고 있을수록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약간 그쵸.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씩 캐시우드 같은 분 말씀 들어보면 금리 내려야 되고 연준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연준 비판으로 이제 많이 이쪽은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채권 시장은 어쨌든 연준의 이런 걸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시장보다는 좀 더 그냥 연준의 말을 수긍하면서 이렇게 이게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금리가 결국은 이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기대값의 합인 건데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도 성장을 인플레이션보다 더 우선시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성장이 없는 경제에서의 인플레이션은 그냥 일시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치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장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 GDP 성장을 구성하는 거는 이제 가계 소비랑 기업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뭐 그리고 순수출인데 그런데 그 원래는 선진국들은 뭐 특히 미국은 이제 소비가 70% 차지할 정도로 이게 크니까 이 소비가 성장을 좌우한다라는 게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은 가계 소비랑 상관없이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시기이거든요. 그렇죠. AI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90년대 중후반 상황이랑 되게 유사한데 요 장표를 같이 보시면은 이 90년대 중반에 1994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니까 야 이렇게까지 올리면 이제는 내릴 일밖에 없다. 뭐 좀 경제 힘들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미국채 금리가 추세적으로 내려올 때는 테크뿐만이 아니라 뭐 헬스, 뭐 소비재, 파이낸스 할 거 없이 다 같이 잘 오르는 그런 국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98년 후반부부터는 이제 IT 쪽으로만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몰렸고 문제는 이게 IT 쪽으로 KPX가 너무 많이 집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 투자가 성장을 만들고 성장이 올라가니까 금리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다른 애들은 못 오르거나 이렇게 혹은 내려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모습을 보인 거고. 저 이제 IT만 올라가는 게 사실 IT 버블 그렇죠. 시기죠. 저 당시가 IT 버블 시기였고 실제로도 저 때 되게 투자가 되게 많이 일어났었던 시기죠. 그 투자 때문에 금리 오르고 금리 오르니까 그만큼의 어떤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섹터들은 다 이제 내려가는 약간 그게 사실 올해 상반기 내내 저희가 봤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위주로만 너무 잘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위험 자산은 뭐 반도체가 좀 떨어질 때만 잠깐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게 올해 5월까지의 이제 좀
이런 그 달별로의 어떤 수익률인데 뭐 채권 같은 경우는 계속 부진한데 나스닥은 꾸준히 잘 올랐고 네.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소비재, 헬스케어, 파이낸스 이런 쪽은 내려가고 네. 그에 비해서 IT 쪽은 잘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헤지펀드들은 주로 이런 건 쇼치고 이런 거 롱하고 쇼치고 롱하고 이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거 차익 실현할 때 이런 것들 조금 쇼 커버링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게 올해 상반기까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결국에 두 장의 장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이 IT 버블 직전이랑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뭔가 캐펙스 투자나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IT가 갑자기 치고 나온 시점이 있었는데 아까 장표 보여주신 장표 보니까 그때부터가 사실 이제 금리가 반전되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라는 게 이게 어떤 성장률 자체가 올라가면 네. 거기에 맞춰서 또 후행적으로라도 올리게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딱 그렇죠.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나라 올해 성장, 내년 이렇게 성장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네. 올해 막 이렇게 엄청난 성장률을 찍히니까 하느니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해야 한다라면서 지금 막 계속 올리고 있듯이 이렇게 IT 투자로 인한 성장이 이렇게 결국 후행적으로도 금리를 끌어올리는 모습. 그러다 보니 그 IT만큼 성장하지 못한 섹터는 이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금리만 계속 오르니까. 오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이런 비유를 좀 가끔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학급에서 네. 그러니까 그 딱 시험을 봤는데 그 평균 점수 만큼 받으면 그냥 세인데 이제 평균 점수보다 잘 받으면은 상을 받고 평균보다 떨어지면은 이제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은 지금 상황이 약간 3번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 반도체나 이쪽 이 AI 섹터가 너무 점수가 오르니까 이게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고 이 전체 평균이 금리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만큼을 이걸 못 쫓아간 곳들은 과거보다 설사 성장을 했어도 오히려 벌을 받는 그러니까 벌을 받는다는 건 뭐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뭐 예.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저거만 놓고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가령 이게 실제로 유효했던 전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올라가는 게 100개 중에 2개면 2개를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3, 4, 5월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들고 있는 분들은 또 돈을 버셨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느껴지기에 지금 어떤 되게 인사이트는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게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 네, 혼자만 네. 크는 것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과거에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과거에도 이게 사실은 뭐 한 가지 BCA 리서치 장표를 보여드리면 네. 저 때는 당시 이제 인터넷 혁명이니까 주로 텔레콤 회사들이 케이펙스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예.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 역할을 그때는 텔레콤들이었죠. 근데 이 텔레콤의 케이펙스가 대략 한 2000년 4분기 때 정점을 찍거든요. 네. 버블 자체는 2000년 4분기보다는 좀 더 일찍 그때부터 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기에 케이펙스가 이제 꼭지를 치고 내려간다라고들 생각하면 네. 네. 그러면 뭔가 이제 더 이상 주가도 상승 동력을 잃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 때 또 같이 주요했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무려 5번이나 올렸죠. 올렸다라는 거, 그게 하나 이제 그 트리거가 됐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IPO를 되게 많이. 당시 이제 주가가 높으면 당연히 높을 때 이제 돈 땡기자 해가지고 IPO를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IPO도 처음에는 전략을 지금 마치 스페이스X 하듯이 지분 중에 조금만 상장했다가 그 다음에 시기를 두고 계속 이제 그 물량을 이제 또 털어서 오버행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IPO 부담이 같이 금리도 올라가고 IPO에 따른 오버행 이슈가 겹치고 그리고 케이펙스는 또 이제 어떤 정점을 이제 그해 말쯤에 이제 찍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 당시 이제 버블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랑 좀 다른 거는 일단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냐? 그때는 막 5번씩이나 올렸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일단은 아니고. 근데 네. 케이펙스 정점이 언제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지금 의견이 분분한 그쵸. 거죠. 네. 지금 일부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GDP 대비 케이펙스 비중, 그러니까 그냥 절대 규모가 아니라 GDP 대비로 이 투자 비율로. 비중이 그렇죠. 얼마냐를 벌써 올해가 정점이다라고 보는 기관도 일부 있기는 하거든요. 미국 기준입니까? 그래서 미국 기준, 저 미국 네. 기준으로. 네.
예. 아,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뭐 사실 누구도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왜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한 질문 던지냐면 네네. 그 라이프 자산운용 있잖아요. 네. 저 몸담고 계신 회사에서 6월 중순인가요? 그때부터 사실 이제 비율을 바꾸셨죠. 상승비에서 하락비로. 예. 그러니까 뭐 약간 반도체 집중 포트를 네, 좀 이제 포트를. 반도체 비중 좀 축소한 걸로 네, 이제 네. 하긴 했는데 뭐 네. 그거는 이제 회사의 그것도 그럼 그런 약간 느낌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 사실은 뭐 회사의 대표가 이제 냉철한 판단으로 대응을 한 거라 뭐 네.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여러 요인 중에 그냥 시간상 이제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좀 꼽아 보면 네. 사실 6월부터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좀 환희에 가득 차 있긴 했었는데 맞아요. 주가 워낙 네. 잘 오르고 하니까 근데 외신 보도에선 조금씩 균열이 가는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아.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퍼스케일러가 그렇죠, 그렇죠. 워낙 이제 시총이 큰 곳이다 보니까 네. 여기만 잘 나가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돈 쓰느라 막 이제 주가가 잘 못 오르는 게 미국 대부분의 주주한테는 화가 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벌면 좋지만 좋지만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M7한테는 자기 현금을 뺏기는 길이니까. 그렇죠. 남 좋은 일만 일단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라고 봐서 그래서 약간 이런 균열이 계속될 수는 없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고 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사실 그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한 게 지금의 키옥시하고 그 베인 캐피탈이라는 데가 초창기부터 대주주였는데 여기가 작년에 상장한 이후에도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기는 했는데 갑자기 7월 초에 이제 뉴스에서 키옥시아 지분을 다 팔았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6월 중순에도 이 회사가 키옥시아 지분이 14%나 됐었는데 네. 그거를 고한 보름 사이에 그냥 다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더 오를 것 같으면 안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서울 아파트 되게 많이 올랐어도 아무도 안 팔듯이.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매도했다는 건 그래도 쟤들이 우리보단 뭘 많이 알 텐데 얘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뭔가를 봤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고점에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건데 당시 해석으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쫓아오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가격 전가력에서 불리해질 것 같다라는 거였는데 아. 그런데 뭐 다행히 재언절에 저희는 쉬었지만 네. 이제 또 키미 K3 때문에 글로벌 AI 밸류 체인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건 이게 중국이 자꾸 치고 올라오면 이게 저마진 사업이 된다라는 그 공포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AI 생태계는 이제 프론티어 모델이 잘 돼야 뭐 오픈 AI나 엔스로픽이 잘 돼야 IPO도 이들이 성공적으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더 원활하게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텐데 이렇게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이 방해를 하면 네. 그럼 좀 기대치를 낮추거나 뭐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의 대두가 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결정이었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도 실적이 좋았고 지금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놔두고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계속 일단 진행이 되는 걸까요? 올해는 실적이 좋았고 네. 올해 실적 당연히 좋을 거고 좋을 거고, 내년까지도 내년도 당연히 뭐 좋을 좋을 건데 거고. 이제 시장은 당연히 2028년 통상 예. 이 반도체 주가가 한 1년 반 이후 실적이 어떨 거냐를 반영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내년까지 실적 좋은 건 어찌 보면 상반기에 다 끌어올려 놨던 거고 네. 2028년부터의 불확실성을 지금 막 이제 티격태격하는 음.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뒤돌아보면 작년 이맘때에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제대로 전망한 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뭐 한 작년 연말만 해도 삼전이 한 100조는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 기대하다가 이제 막 300조 400조 막 이러듯이 그만큼 약간 이런 테크주의 실적 추정은 한 1년 뒤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1년 반 뒤, 뭐 2년 뒤는 좀 사실 누구도 못 맞추는 영역이다 보니까 알 수 없다. 지금 이제 막 변동성이 이렇게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지금 사이클로 봤을 때는 반도체도 뭐 한국에서 지금 한국도 투자 많이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시점이 거의 이제 공교롭게도 2008년 정도, 2028년 정도에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팹들이 많이 생기고 가동이 되면서 또 뭐 최근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뭐 미국이 물량 받아온다라고 하고 뭐 그런 이제 공급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이슈가 그렇게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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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AI를 놓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쵸. 워낙 큰 판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굉장히 세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미국의 AI 산업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이런 또 시각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렇죠. 거랑은 그렇죠. 조금 반대되는 다른, 네, 얘기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보는 댓글이 이제 막 중국이 이렇게 추격하면 당연히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뭐 그럼 투자 당연히 더 할 거 아니냐 뭐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미중이 기술 패권 경쟁하는 구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실이죠. 네. 그래서 저도 투자 자체는 계속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더라도 이제 중복 투자나 낭비는 이 싸움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 이제 산업 합리화 정책이란 거를 해서 정부가 기업들한테 이제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이렇게 해서 중복 투자 쳐내서 제조업 경쟁력을 좀 끌어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심은 좀 미국 편이긴 하지만 지금 중국이 단기 속도전에서는 유리한 게 네. 지금 중국은 부동산이랑 내수를 죽여버려서 그러니까 저금리 환경을 만들어 놓고 네. 그거를 이제 AI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단 말이죠. 게다가 이거는 인재 전쟁이기도 한데 중국은 이제 의사나 금융인들한테 보상을 제약해버리고 그리고 AI 인력한테 보상을 후하게 주는 식으로 그렇게 인재 배치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걸 민주주의랑 자본주의를 지키면서 이 싸움을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네. 뭐 데이터 센터 짓지 말라고 막 데모하면 그냥 지연되는 거고 또 내수 죽일 수는 없으니까 고금리도 지속되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중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인 건데 그러면 뭐 민주주의랑 자본주의 때문에 이 경쟁에서 뭐 필패하는 거냐라면은 뭐 글쎄 근데 사실 지난 1년간 애플 주가는 50% 오른 동안에 뭐 오라클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네. 뭐 아마존은 채권 발행이 시원찮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시장이 자본의 배치를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창조적일 수도 있다는 게 뭐 자본주의의 강점이겠죠. 그러니까 뭐가 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물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 미국 정부가 개입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자본의 낭비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효율적 재배치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KPX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좀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공포가 일단 있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장비빨 경쟁을 촉발했던 대표적인 회사가 메타 같은 그렇죠. 곳인데 메타가 이제 남는 장비를 뭐 엔스로픽한테 빌려준다. 사실 이런 중고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뭐 그냥 새로운 장비 막 사들이는 경쟁을 하기보다는 우리끼리 한번 효율적으로 예, 이거 가지고 있는 것도 효율적으로 좀 해보겠다라는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자체는 어쨌든 KPX 전망을 약간은 이렇게 좀 흐리게 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네. 좀 그 공포를 좀 반영해서 가격이 좀 조정받은 게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실 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사실 이제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국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되게 낮은 싸죠. 상황이고 미국은 좀 높은데 그렇죠.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 정부의 개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하죠. 네, 도대체 뭐 미국 정부가 그 돈이 굉장히 남아도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 일단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돈을 쓴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저는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금리 자체가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케빈 허시 의장이 이제 새로 신임 의장이 이제 임명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할 것이다 이런 이제 또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상을?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나눴던 대화에 따르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뭐 높이는 건 네.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리기는 쉽지 않은 쉽지 상황인데 않죠. 네. 그런 방향으로의 개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내린 쪽으로 개입을 하려면 그럼 네. 가령 이란이랑 전쟁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네. 뭐 좀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굉장히 스텝이 좀 꼬인 꼬여 있는 느낌이고 상황이죠. 꼬인 느낌이고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를 신뢰할 수 없다. 뭐 실질 소득 감소해서 뭐 서민들 고통스럽고 연체율 오른다. 뭐 이거 다 맞는 네. 얘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계 소비보다는 이제 기업 투자가 성장을 좌우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 대규모 설비 투자가 논쟁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이 성장이 나오니까 금리를 내리는 게 또 쉽지는 않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높은 금리도 감내하고 뭐 이제 우린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이걸 할 때 중국은 이제 뭐 부동산이나 내수 이런 데 고통을 감내시키는 그런 건데 미국은 이거를 좀 그런 고통을 감내하라고 미국인들한테 할 수가 그럴 순 없으니까 없죠. 이걸 결국 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보는데 일례로 이거 좀 재밌는 그래프라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좀 소개해드린 건데 BC 네. 리서치 자료고요. 1980년대에서 90년까지는 미국 가계 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은 주택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주택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주식이 가처분 소득의 3배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잘 오르면 뭐 실질 소득이 뭐 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되게 부의 효과가 뚜렷하다는 거고 또 심지어 2019년 말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주식이랑 펀드의 성과를 보면 소비의 주력 계층인 이 40대 이하가 연시 8.6%로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주 장세라서 그랬는지 되게 젊은 층이 주식 투자를 되게 잘 해서 그러니까 좀 이런저런 면이 힘든 게 있어도 주식시장이 되게 좋으면 그럼 미국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고금리랑 증시 호황이 같이 가면 뭐 나쁘지 않은. 그거대로 그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다. 오히려 저금리로 가려면 그러면 저런 주식시장이 부러지고 뭐 네. 소비가 난리가 나고 뭐 그런 일이 있다면 또 금리를 낮추는 일로도 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어찌 보면 이렇게 성장, 고금리 또 이제 주가도 오르는 거 이거를 좀 같이 가는 좀 그런 길을 일단은 이게 되게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난 3년간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잘 작동을 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기로 한 것 같다 싶습니다. 일단 고금리를 성급히 낮추려고 하진 않을 것 같다. 고금리를 낮추려면 이게 뭔가 투자를 줄이고 성장이 줄이고 낮아져야 해야 되는 되는데. 건데 네. 지금이 과연 그 말씀대로 미중 그런 패권 전쟁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다 보니 어찌 보면 금리가 좀 높은 건 상수로 놓고서 다른 데서 좀 번영을 같이 좀 구가하는 식으로 네. 가는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 요거만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지금 캐펙스 투자를 할 때 빅테크 기업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원래는 자기 돈으로 했잖아요. 지금까지 현금 모아놓은 걸로 하다가 올해부터 유난히 좀 이제 돈을 펀딩을 해가지고 맞아요. 예, 하기 시작했는데 이 채권 발행해가지고. 네. 근데 이 채권 발행 회사채라는 것이 또 이제 채권 금리하고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문샷에서 나온 키미 케이스들이 뜨니까 바로 IPO 하겠다 얘기가 네. 나오는데 그러면 그 시장으로는 전 세계 돈이 다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펀딩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업들은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네.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도 펀딩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위안화 펀딩은 그렇게 위안화 하겠죠. 펀딩은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게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AI 캐펙스 투자가 결국에는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예상할 수 있는 미래라고 봐야 됩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딱 지금 이제 케이펙스 속도가 좀 감속할 수 있겠다라는 지점의 논리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채권 발행할 때 너무 청약이 부진했고 게다가 또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IPO도 한 다음에 채권 발행까지 했는데 네. 이 채권 샀던 사람들이 지금 엄청 손실 좀 그렇죠. 사자마자 엄청 손실 보고 하니까 이러면 당연히 지금 안 그래도 채권하는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인데 네. 그러면 이거 KPX 많이 한 회사 이제 채권 안 사 뭐 이런 식으로들 투심이 그렇죠. 낮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딱 지금 자본주의의 어떤 효율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면 또 기업이 그 방향을 또 수긍하고 또 뭘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게 한 작년 재작년까지의 분위기는 오히려 KPX를 많이 하는 기업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네. 채권 발행도 그렇죠. 잘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다른 모습인 거는 뭐 저는 그게 자본주의가 보여주는 어떤 그 속성 뭐 물론 그거를 꼭 따르는 게 맞냐 아니냐는 이제 나중에 봐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당장은 자본주의는 여기서 막 이제 무조건 계속 더 하겠다라는 거는 좀 이상한데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가 옛날에 무슨 말을 했든 지금 주식 투자자들은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의구심이. 당연히 네. 들기 시작한 거고 그런 게 지금의 기간 조정을 자연스럽게 불러 일으킨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뭐 네. 감속하겠다, 뭐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야 당연히 뭐 금리도 좀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또 자본시장은 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겠죠. 네. 그럼 사실 아까 또 닷컴 버블 시절을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과거에 강세장이 이제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때 위기 사례들 강세장들과 비교해서 현재 좀
지금 우리가 국면에 있는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버블의 패턴은 저금리에서 되게 심해졌다가 예. 그게 금리를 많이 인상할 때 터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요 장표가 이 그래프가 좀 많은 분들이 인용하신 신한증권에서 나온 그래프인데 네. 요 황색과 이 빨간색이 과거 닷컴 버블이랑 그리고 이제 이 올랐을 때의 그 차트인 건데 네. 보시면은 이 닷컴 버블이나 팡 때 보면은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막판에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아직 이 AI 사이클은 기울기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뭐 그렇게 해서 저거를 이제 흔히 강세 보시는 분들은 뭐 이제 기대해봐라 뭐 약간 그런 한번더 말씀도 온다. 그렇죠. 이제 막판은 더 세게 오른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사이클의 공통점이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훅 꺾이는 딥이 지점이 있고요. 엄청난 딥이 있네요. 엄청난 딥이 있는데 이 네. 딥이 각각 사유가 다 외부 요인 때문에 왔는데 닷컴 버블 때는 이때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하는 파산했고. 일이 있어서 그 네. 충격으로 내렸고 팡 때는 이때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완전 저 그렇죠. 제가 정말 코로나였네요. 외부 뭔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네. 기술주와 상관없는 부분에서 터졌고 그것 때문에 터졌는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니까 또 연준이 또 이제 그 개입을 나름 또 했고. 심각한 위기니까 연준이 또 금리를 낮추고 예. 그 금리를 낮춘 덕분에 이렇게 다시 오르고. 이렇게 각도를 꺾으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상황은 야 금리를 저렇게 갑자기 낮출 만한 어떤 외부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상상이 잘 안 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금리가 지금 그렇게 낮은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뭔가 막 전반적으로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게다가 내린다기보다는 약간 인상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기간 조정인 거지 뭐 어떤 예. 하락장 돌입이다 뭐 이제 뭐 시즌 종료다 뭐 이런 국면은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게 좀 완만한 그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항상 체감하는 조정은 항상 완만하기보다는 내 이제 계좌가 까이는 거는 그렇죠. 막 뭐 그렇지 않겠지만 슬프지만 체감은. 이렇게 네.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기간 조정 정도였었다 정도로 이게 보일 수 있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권 시장에서 금리를 당분간은 조금 올리지만 네. 결국은 내년 이후는 이제 금리 인하기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기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뭐 어쨌든 주가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제 완전한 하락장 돌입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전쟁 다시 시작했잖아요. 지금 8일째 연속으로 공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 경로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게 될까요? 사실은 그 이제 약간은 상수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준비한 장표에서처럼 요거는 이제 BCA 네. 리서치 자료인데 이 BCA 리서치 바를 인용하면 이제 전쟁이 유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유가가 갈등의 강도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70불 이하로 내려가면 네. 이란이 오히려 도발을 해서 막 이걸 올리려 올려놓고. 하고 또 너무 높이면 또 이제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가려고 서로 둘 다 전면전은 싫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는 뭔가 뉴노멀이 70에서 90불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이제 상수 같은 거란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인플레를 낮춰주는 역할은 뭐 이제는 좀 기대하기가 약간은 어렵다. 너무 내려가면 또 도발이나 뭔가 갈등이 생겨서 다시 또 오르고 약간 지금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제 국면에 저희 같은 범인의 시선으로는 네. 물가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물가가 낮을수록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를 낮게 가져가고 싶어 할 그렇게 것이다라고 싶은데.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은 유가를 낮춰서 선거 이기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수행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정하네. 그러면 또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생뚱맞은 전쟁을 뭐 확전을 시킨다든지 네.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어찌 보면 이란이 먼저 도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너무 맞아요. 낮아지니까. 네. 네. 좀 그런 식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이익은 이제 이란 측에선 이익을 또 적당히 취하는 약간 그런 모습. 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네. 일단은 이사님 자체가 여러 가지 자산 또 투자를 잘 하시니까 일단 포트폴리오 투자 관점에서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 뭐 가령 보통은 이제 연말 얘기합니다만 연말이든 뭐 내년이 됐건 간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주식, 뭐 채권,
또 이제 비트코인이나 어떤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 어떤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을 좀 이게 생각해봐야 될지. 원칙적인 말씀밖에 못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아직은 AI 인프라 관련 투자가 한창인 시기라서 당분간 금리가 잘 안 내려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그런 시그널 분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네. 가상자산과 금, 채권 이쪽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앞서서 그 98년과 2000년 사례처럼 외부 충격, 뭐 코로나니 뭐 어디 파산이니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금리 낮추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말씀드린 이런 자산들 적극적으로 또 늘리는 게 괜찮겠죠. 근데 지금은 그거는 그런 테일 리스크를 지금 상상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고, 네. 그리고 지금 증시가 받은 충격과 그래도 유사한 게 작년 초 딥시크 모먼트인데, 그때는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고 하이닉스가 20만 원 네. 이었었다 보니까 뭐 충격이 되게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워낙 고공행진에 썼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지금 기술주에 몰려 있다면 뭐 지금 뭐 사라 팔아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할 그런 자격은 없고 네. 말할 자격이 없고, 그냥 원래 기술주 투자는 이렇게 큰 변동성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네. 기술주와 네. 크립토 투자는 원래 고통스러운 거고, 네. 그러니까 이미 오른 시점에서 내가 늦게 샀다면 절대로 욕심은 그냥 부리지 말자. 그리고 뭐 아직은 금리 인상이 네. 끝났다는 시그널이 없으니까 상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게 방향으로. 기회를 포착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참고로 4년 주기설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올해 11월이 저점으로 그쵸.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어쩌면 정말 네, 금리를 예언서처럼. 금리를 뭐 올리든 안 올리든 네. 뭔가 네. 그때부터는 야,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이런 시그널 나오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위험 자산들이 또 달릴 수 있는 시기라고, 또 절묘하게 약간 좀 이 감각적으로도 비슷한 시점인 것 같아서 예.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타의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제 고통이 좀 심하긴 한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댓글도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좀 변동성이 큰 시기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버텨낼 수 있을지, 마음가짐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마음가짐이 예. 제가 이거는 저도 이 장표를 굳이 준비한 게 저희 회사 예. 이대상 본부장한테 배운 내용인데, 회사에서. 근데 옛날에 역대급 베스트셀러로, 그러니까 사실은 국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알죠. 우상이자 예. 모범 사례가 전원주 씨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실제로 그분처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옛날에 이제 역대급 베스트셀러로 이제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야, 내가 뭐 100억 부자가 된다, 뭐 연예인과 결혼한다, 뭐 이런 상상을 간절히 계속하면 이루어진다, 뭐 약간 예. 그런 거였는데, 네. 근데 사실은 우리네가 그런 상상을 계속하면 그걸 이미 이뤘다고 생각해서 되게 게을러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한 결과만 상상해서는 안 되고 그걸 이루기까지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상상해야,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까지. 그래야 난관을 마주했을 때 예. 이게 이거 내가 예상했던 상상했었던 고통이야. 고통 구간이구나, 네. 이러면서 버티고 정신 건강을 이제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물론 너무 높은 가격일 때 그런 상상을 안 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고통스럽겠지만, 네. 내가 지금이라도 투자할 때는 이런 고통 구간에 대한 상상을 이제 꼭 같이 하면서 예.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장기 성과에는 분명히 더 도움이 될 거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들이 앞에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도 희망을 좀 주자면, 그러니까 예. 금리를 보는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제한적이고 이게 결국 금리 인하기라는 거는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네. 시점이 언제냐 를 누구도 모르는 것 뿐인데, 금리 인하기라는 시기에는 어쨌든 위험 자산들이 다 전반적으로 오르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그 희망은 충분히 가지면서 임하면 되지 않나. 네. 뭐 주도주는 가끔씩 변하긴 하겠지만 네. 증시나 위험 자산, 비트코인 같은 특히 그런 거는 이제 좋을 때가 가까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있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 주도주라고 봐도 될까요? 주도주란 거는 네, 고점 대비 한 뭐를 48% 예를 들어 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한 48%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태까지 그런 주도주는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봐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지금 당장은 투심이 보니까 한 2개월 정도는
조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딥시크 쇼크 때도 엔비디아 주가가 한 2개월 정도는 약간 하락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다 한 네. 3개월쯤 됐을 때 다 회복을 했었는데 뭐 그런 엔비디아의 전례도 있고 지금 약간 외사에서 나오는 레포트들은 결국은 한국의 주도주가 부러졌다라기보다는 장기로 보면 삼성하이닉스 여전히 좋긴 한데 너무 투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본이나 중국 증시를 한국 증시보다 더 추천한다 이런 보고서들도 좀 나오기는 해서 이 약간 그런 외사의 분위기를 봤을 때 단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그들도 장기로는 이 삼성하이닉스 같은 데가 되게 훌륭한 회사라는 거 인정하고 있다. 그 같이 좀 다행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금리 인상은 제한적이고 그거보다는 지금 상승할 어떤 가능성 자체는 조금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은 현금을 조금 더 모아가면 좋은 시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